연봉 100만 달러 뉴욕 로펌 파트너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국 아파트를 보고 이건 콘크리트 감옥이다라며 비웃던 그가 지금은 가족 전체를 데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로펌 파트너로 근무하다 지금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정착하게 된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때는 인생의 정점이라 여겼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한국에 눌러앉게 될 줄 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15년 전 저는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가장 치열한 로펌 중 하나에 입사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동료들보다 먼저 출근해 커피포트 물을 올리는 게 일상이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결국 파트너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연봉은 100만 달러를 넘겼고 월스트리트와 연계된 주요 기업 소송을 담당하는 인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제 책상 앞 창문 너머로 보이던 센트럴파크는 언제나 제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상징하는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공의 상징이던 사무실에서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흔드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단행되었고 고위직 중 일부는 해외 지사로의 전환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둘, 서울지사 발령 혹은 계약 종료였습니다. 인사 담당이던 데이비드는 회의실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지사 발령은 명예로운 퇴장이 아니에요. 사실상 인원 정리의 일환이죠. 차라리 조용히 사직하고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게 당신 커리어엔 훨씬 나을 겁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조차도 한국에 간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한국이 뭐 어쨌다고? 삼성 말고 뭐 있냐? 너 변호사 면허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뭘 하려고?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 기아차, BTS 정도, 그 외에는 뉴스에서 가끔 보는 군사적인 뉴스나 김치, K드라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를 구글 이미지로 검색해 보았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은 콘크리트 정글 그 자체였습니다.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는 마치 구소련의 집단 주택을 연상케 했고 정서적으로는 전혀 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단독주택이 중산층의 상징이었고 저 역시 두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가능한 피하고 싶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로 향하는 2주간의 탐색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이력서에 글로벌 경험 한 줄이라도 더 넣자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JFK와 라과디아 공항의 낡고 혼잡한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대기 시간이 거의 없는 수속, 어디 하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시설. 이게 진짜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회사 숙소까지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동 시간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 정도 거리면 2시간은 기본이었겠죠. 서울의 지하철은 조용하고 빠르며 노선 안내도 명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회사 숙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그 첫 인상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정돈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던 뉴욕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달리 한국의 지하 주차장은 밝고 청결했으며 주차 공간도 명확하게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제 차량을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 건물은 동마다 출입이 분리되어 있었고 보안 번호 키패드가 달린 문을 지나야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몇 초 만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청결했으며 곰팡이 냄새나 낡은 벽지 따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숙소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발을 맞이한 건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실내는 훈훈하고 쾌적했습니다. 거실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예상과는 달리 방은 3개, 욕실은 2개. 마치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라며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본 집단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발령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제게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결코 낙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건 그때의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아침, 제겐 이 낯선 환경에서 첫 출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안락한 밤을 보낸 덕분에 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커튼을 걷자 한강 건너편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못지않게 아름답구나. 단지 밖으로 나서는 길에 눈에 띈 건 일사불란하게 지하철역을 향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수가 꽤 많았고 모두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이듯 질서정연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대부분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특유의 냄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특유의 곰팡이, 기름, 인간 채취가 뒤섞인 냄새는 한국 지하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은 밝고 깨끗했고 플랫폼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표를 사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앞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저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교통카드 사면 돼요. 여기 자판기에서 충전도 되고요. 그 청년은 밝은 미소와 함께 교통카드 구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제게 먼저 줄을 양보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고 동시에 놀랐습니다. 뉴욕이라면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후 플랫폼에서 또 하나의 문화를 마주했습니다. 승강장 앞에는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벽이 필요한가? 궁금했지만 곧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의 추락 방지와 철로 먼지의 유입 차단이라는 목적이었죠. 뉴욕에선 가끔 승객이 선로에 밀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 시스템이 갖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새 차처럼 깨끗했고 안내 방송은 명확하고 또렷했습니다. 좌석 위에는 디지털 안내 화면이 있었고 많은 승객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동시에 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선 가방이나 스마트폰을 지켜야 하기에 긴장하며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옆자리 여성의 스마트폰 화면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근길에 저녁 메뉴를 미리 주문하고 있다니 솔직히 말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앱 하나로 주문 가능하다는 설명에 저는 점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시스템 하나하나가 제가 알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더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최신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회의실 예약부터 구내식당 메뉴 확인, 심지어 결제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팩스기와 종이 결제 서류가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 동료가 저를 구내식당 대신 지하 푸드코트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지하에나 있다니 하고 실망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유명 체인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고급 상가였고 모든 주문은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중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집에 갈 때 들를 마트를 미리 검색하거나 배달 앱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는 어린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뛰어놀고 있었고 몇몇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옆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하다가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아, 저 아이들은 초등학생 고학년이에요. 여기는 CCTV도 있고 경비도 상주하셔서 단지 안에서는 혼자 놀아도 안전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일을 가셨을 거예요.
그녀는 보스턴 유학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는 절대 혼자 놀게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 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관리실에 들러 보안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관리인은 직접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지 전체를 커버하는 CCTV, 각 출입구의 보안카드 시스템, 실시간 경비 모니터링, 심지어 주민 전용 앱까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안전 플랫폼으로서의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곳이 단지 기계적인 시스템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의 중심에는 삶의 질, 특히 가족의 안전과 편의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었다는 것을요. 한국 생활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낯설고 신기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앱을 사용하는 법도 익숙해졌고 마트에 가지 않고도 생활 필수품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 변화가 제게 꼭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체계성과 디테일을 요구했지만 동료들의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동료들은 영어 소통에 거리낌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를 외국인이 아닌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팀과 함께 외부 미팅을 마치고 근처 유명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지난 늦은 오후였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전통적인 분위기였고 좌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밑반찬만으로도 테이블은 가득 찼고 저는 감탄하며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건가요? 정연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놀랐습니다. 뉴욕에선 기본 샐러드 하나도 별도로 계산되는데 말이죠. 반찬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졌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존중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갑자기 어금니 부근에서 이질감이 느껴졌고 곧 이어 씹던 음식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당황해서 뱉어보니 몇 달 전 뉴욕에서 받은 레진 치료 부위의 인레이가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당황스러웠고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정연우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제임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셔야겠네요. 가까운 치과로 모셔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뉴욕에선 예약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까 일단 참았다가 다음 출장 때 해결하죠. 하지만 정연우 씨는 단호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에요.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아마 점심시간에 맞춰도 진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가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 근처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넓고 쾌적한 대기실, 전자접수 키오스크,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연우 씨가 접수를 도와주자마자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병원이에요? 의사는 침착하고 친절하게 상태를 확인한 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레진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기술력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위생 상태는 뉴욕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진료비를 들은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비용인가요? 추가는 없고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료비와 치료비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시스템의 편리함에 놀라고 있었지만 이 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그 본질까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정연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아파트에서 살아볼 만하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순간 저는 울컥하는 감정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한 번의 치과 방문이
제게 한국 사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IT 인프라나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이 녹아있는 생활 시스템.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 나라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진짜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아. 그날 치과를 다녀온 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출장이라 여겼던 이 2주가 점점 길어지고 그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전에 살던 뉴욕의 일상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저는 제 아내와 2딸을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판단해보기를 바랐습니다. 화상통화와 사진만으로는 이 나라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딸, 5살 소피아와 8살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친구들이 없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까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어. 우리 집 안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 단지 전체를 마치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로 도서관, 수영장, 북카페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 주말이면 영화관 대신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말없이 단지 곳곳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단지 내 산책로에는 여전히 조깅을 하는 여성들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무섭지 않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나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뉴욕 본사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지사에 장기 근무를 하겠다고요. 회사는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는 아내와 2딸을 위한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4식구가 지낼 수 있는 포베이 구조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단지 안에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었고 학원과 공원, 쇼핑몰, 병원까지 모두 도보 10분 거리 이내였습니다. 입주가 확정되던 날 저는 스마트폰으로 새 집의 홈 IoT 기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홈 앱을 통해 난방, 조명, 공기청정기까지 제어할 수 있었고 주차 위치도 자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기능들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래에 온 것 같아. 이젠 뉴욕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의 커뮤니티 기능도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지 내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 소피아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에밀리는 같은 반 한국 친구들과 손을 잡고 놀이터를 누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내는 큰 안도감을 느꼈고 저 역시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족 중심의 문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정연우 씨와 저녁을 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자유라고 여겼던 게 어쩌면 불편함과 무질서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여기 와서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네요. 정연우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효율이에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자유, 그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죠. 6개월이 흐른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아내는 요가와 바느질 모임에 참여하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이들은 방과 후 영어학원과 미술 수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한강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시스템의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재정의하는 미래형 주거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사 발령은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욕 로펌 파트너가 한국 아파트 시스템에 감동한 이 이야기를 보시고 가장 공감되거나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